존 템플턴은 향후 30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았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꺼렸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존은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들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8장 역사의 리듬을 익혀라. 아시아의 기적, 금융위기를 맞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7월 태국의 화폐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현지화폐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현지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빌린 외채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달러로 외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죠. 태국에서 촉발된 위기로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다른 국가들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국가들의 현지화폐에도 대량의 매도 사태가 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로 달러를 회수하기 원했기 때문에 현지화폐의 매도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한국에도 이르렀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나라 중 한국은 존 템플턴이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는 1960년대의 인터뷰에서 일본 다음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한국이라고 답했죠. 존은 한국도 일본처럼 해외 송금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과정에서 부상한 것처럼 한국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존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높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저축률은 2000년대까지 30%를 상회했죠.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저축액으로 충당했으며 또 일본과 같이 수출 위주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외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죠. 외화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대기업인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달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정부의 특혜 덕에 재벌들은 원하는 만큼 외화를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재벌들의 과도한 외화 부채는 결국 한국을 위기로 이끌었습니다. 97년 한국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 했죠. 기아, 진로, 혜태 같은 일부 재벌이 파산 신청을 했고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보유액을 사용했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97년 말 원화 가치는 붕괴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이 폭락했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한국은 IMF에 585억 달러를 지원받고 대신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높은 금리 탓에 경기 침체는 찾아왔죠. 1988년 존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투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고 증시는 바닥을 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경제가 과거처럼 건실하게 성장을 보인다면 수익을 줄 종목이 많았죠. 주가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존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친 후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04년엔 기아 자동차를 매수했는데 당시 기아의 주가는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기아의 주가 수익률은 미국의 GM과 비슷했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달했죠. 반면에 GM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아는 미국의 GM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싸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존은 기아를 매수했으며 174%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존은 과거의 일본과 당시의 한국을 매우 비슷하게 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두 나라는 경제 구조면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비관론에 매수하는 박앤헌터들은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역사의 리듬을 이해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현 상황에 개의치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상황을 결정하라.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첫 걸음이다. 증시가 극도로 비정상적일 때 비이성적인 견해를 이용해 투자하라. 9장 채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비법. 채권 또 다른 투자 상품. 채권이란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와 일정한 기한까지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짜리 채권은 채권 1매에 1000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을 팔고 그 돈을 사용하죠. 대신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자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 이자가 7%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1000달러에 연간 70달러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기한까지 기다리면 원금도 받죠. 이것이 채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주식과 같이 채권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만기까지 꼭 보유할 필요는 없죠. 시장에서 팔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박앤헌터들이 좀 더 싼 채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채권과 이자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이자율이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존 템플턴의 근본 원칙은 보유한 주식보다 50% 더 저렴한 주식을 발견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라입니다. 존은 2000년대 초 나스닥이 3년 내에 50% 하락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6.3%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50%의 수익을 보는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 2000년 당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었으면 50%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컸고 미 정부채에 투자했다면 6.3%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존의 예상대로 2000년 3월 인터넷 버블이 최고점에 달해 붕괴했습니다. 존은 미 연준이 개입해 금리를 낮출 것이라 판단했는데 그래야 돈을 구하기 쉬워지고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경기가 후퇴하거나 침체가 오면 채권을 매수하고 금리를 낮추는 팽창 정책을 시행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긴축 정책을 실시하죠. 인터넷 버블 붕괴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 장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존이 매입한 정부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존은 과연 자신의 돈을 채권에 묶어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답은 아니오였죠. 존이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 그의 계획은 나스닥 붕괴 이후 하락장에서 저가 주식을 발견하는 시점까지만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현명한 투자자는 나스닥 지수가 50% 하락할 때 채권을 팔고 저가 주식으로 갈아탈 것이다. 즉 존은 버블에는 채권이 주식보다 50% 저렴하다고 생각해 채권을 매수했고 붕괴 직후엔 다시 나스닥이 50% 저렴해져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샀다는 말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찾아라. 경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설 때는 채권에 투자하라. 박인헌팅은 채권 투자에도 적용된다. 좀 더 싼 채권을 찾아라. 비교 분석법은 채권 투자에도 효과적이다. 하락장 속에서 저가 주식을 발견하는 시점까지만 채권을 보유하라. 나스닥 지수가 50% 하락할 때 채권을 팔고 저가 주식으로 갈아타라. 10장 신대륙 중국 시장을 공략하라. 오늘날 대부분의 금융계는 중국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1988년 존이 중국을 다음 세계 강국으로 말했을 때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존이 1960년대에 일본과 1990년대의 한국을 투자국으로 생각한 이유를 안다면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시에 세 나라는 모두 주가가 바닥이었고 그들 국가들은 멸망에서 재기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존은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일본과 한국 같은 전쟁은 없었지만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이 두 사건은 전쟁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했죠. 대약진 운동은 농업으로 번 돈으로 산업화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지의 개인 소유권이 폐지되고 생산성이 하락했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대략 3천만 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했다고 하죠. 이후 문화 대혁명은 다시 한번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오쩌둥을 지지하는 학생단체인 홍위병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경제와 교육 시스템은 멈추었고 국고는 홍위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77년 덩샤오핑이 복권 후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며 마오쩌둥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을 서방 세계에 개방하기 시작한 거죠. 1988년 존 템플턴이 중국을 향후 투자 대상국으로 언급할 때쯤 중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가 재건 과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수출 주도적인 성장을 목표했죠. 중국의 수출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랑에 빠졌고 그들이 얻게 될 부에 심취해 있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또 수출품을 잘 살펴보면 섬유 같은 값싼 제품에서 산업기기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제품으로 바뀌고 있었죠. 존 템플턴은 향후 30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많았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꺼렸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존은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들을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2004년 9월 존은 중국 생명보험과 차이나 모바일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뉴욕 거래소의 예탁증서 형태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하나를 매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존은 5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보고 두 회사를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주식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향후 5년 또는 10년의 이익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열 경쟁은 기업 이익을 축소시킵니다. 경쟁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익률을 잘 지킬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쉽게 모방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 모방하기 쉽다면 이익률과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반대로 모방이 어렵다면 그 기업의 수익 흐름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존이 매수한 두 종목은 이런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존 템플턴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먼 미래의 수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죠.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템플턴이 중국의 고도 성장을 극찬하면서도 중국 시장에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가 주식을 발견했을 때에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존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투자자들이 실망 속에 파는 것을 사고 다른 투자자들이 탐욕스럽게 사는 것을 파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기 원한다면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존 템플턴. 향후 10년간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하라. 미래에 직면하게 될 기업의 경제적 위치를 예측하라. 기업이 창출할 먼 미래의 수익에 관심을 기울여라.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을 찾아라. 기업의 건실한 성장률과 높은 수익 창출 능력은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다. 수익 증가 속도가 빠른 주식에 투자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네, 이렇게 책이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존 템플턴의 증손녀가 집필한 책이라 뭔가 위인전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지만 그래도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투자 방법을 자세하게 말해보면 좋은 주식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1년의 사건으로 그 주식의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지거든 그 주식을 매수하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으로 그 주식의 가격이 낮아질 때는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입니다. 즉 다시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 비관론에 매수하라입니다. 존이 했던 말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매수하기 가장 좋은 때는 증시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심지어 그 피 중 일부가 당신의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이었습니다. 주식이 많이 하락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일지라도 역시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말입니다. 또 핵심 내용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막스가 존 템플턴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의 비관론에 투자하라는 투자 원칙이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막스의 마켓 사이클 이론은 큰 그림은 존의 원칙과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비관론과 낙관론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죠.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도 추천할 만한 책이니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이 나온 존 템플턴의 매도 원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